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소식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10억 가지고는 제가 부족할 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그러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왜 부족할 것 같지? 좀 더 상세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조금 많이 돈을 버셨던 분들은 이 자료가 좀 유용할 것 같고요. 나는 돈을 번 게 없으니 이런 내용 진짜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부자가 되고 나서도 세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몇 가지 근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자, 2020년도 1월 14일 날 리멤버 나우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불공평할까? 라는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주로 대통령님들이 자주 썼던 멘트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평등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지금의 대통령님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게 되면 불평등해요. 자, 우리나라 소득세 가운데 80%를 상위 소득자 10%가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20%를 그 다음 50%가 부담하고 하위 40%가 국민들의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세금을 더 거둔 것인지 첨예한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GDP 대비 세금 징수액 비중이 한국은 27%이지만 OECD 평균은 34%이다. 그래서 요즘 소득세 징수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요.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데 그 적게 내고 있는 세금 기준은 선진국 기반 계열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건 또 2020년도 1월 기준입니다. 2021년도 기준에는 거의 탑 클래스에 찍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징수액은 거의 탑 오브 탑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금 중에 고소득에 부담하는 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부자에 가까워질 만큼 여러분들은 과거에 부자를 엄청나게 증오하고 많이 싫어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연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차피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사실 겁니까? 아,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뭐 불만이나 본인에 대한 선택과 결정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얻어낸 결과물이 없는 거에 그냥 소소하게 만족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샘과 질투가 오히려 부자의 공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연치 않은 계기로 부자가 되셨던 분들이 오히려 이런 짜증을 더 많이 내는 경우를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소득자들은 세금을 그럼 적게 내는 게 맞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저소득층은 유독 세금을 덜 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한국은 6%에 반해 미국은 10%, 영국은 20%, 캐나다는 15%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더 걷어서 군인들에게 매월 300만 원 주는 것과 세금을 덜 걷고 군인들에게 매월 30만 원 월급 주는 것과 비교하면 후자의 군인 한 명이 매월 270만 원 세금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월급이 낮기 때문에 남성이 골고루 1인당 5에서 6천만 원의 방위세를 내면서 군복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년간 소득세 증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해도 충분한 수익성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만 고소득의 유지가 되고 부자를 계속 지켜내는 방식을 알아야지만 계속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요 내용으로만 5분이 갔습니다. 아직 뭐 말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상위 10%가 소득세 79%를 내는 나라, 하위 39%는 한 푼도 안 되는데 고소득층 부담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억 원 초과 고소득자가 8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자. 소득세 42, 법인세 25, 종합부동산세 4라고 되어져 있죠. 다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 딱 5대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낸다라고 해서 부자들한테 박수를 쳐주지는 않아요. 세상이 정말 좀 그렇죠. 오히려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은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나라별로 약간 좀 더 좋은 이미지가 좀 남겨져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물론 오너들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긴 했어도 그래도 그만큼의 이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간접세, 직접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간접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금을 기부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나도 내고 너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해서 사회환원 제도에 대한 이런 정책과 운영비로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뭐 요새는 삼성을 없애야 된다, 삼성을 뭐 쪼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쪼개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똑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분명히 보일 겁니다. 부자가 한 명 없어질 때 사회 간접으로 들어가는 세율은 엄청나게 급증을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도 국민의 뭐 7명이 최근 세금 부담을 늘어 감당하기가 버겁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부동산세, 4대 보험, 근로사업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율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 이상 돈을 벌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근로에 대한 그런 어, 열정을 짓눌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히려 독이죠. 예, 독입니다. 이건 왜 독이냐? 적당히 세금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최고 세율을 때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의욕을 꺾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고부가치에 대한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않겠죠. 특허를 내거나 뭐 발명품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이 너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다. 평등이라면서요. 근데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 너무 편중이 됐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부담률 추이가 너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사회 구조가 빈부격차도 커졌다라는 건 전 인정을 하겠지만 너무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저라도 제가 사업장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해도 더 많이 기업 성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상속세, 증여세까지 내버리면 뭐 사업을 더 키울 생각이 있을까요? 저라면 고만고만하게 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취준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오너가 이미 여기서 야, 나 어차피 증여세 많이 내고 할 거니까 나 더 이상 그냥 내 먹고 살 만큼만 사업하고 더 이상 확장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고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세금을 탈피하는 거는 당연히 나쁜 건데 그게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낼 수 있을 만큼을 해줘야 가업을 승계가 되는 걸 굳이 나쁘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그 가업이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을 때 거의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증여나 상속 부분에 있었을 때 너무 높았기 때문에 들어오서 안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세금을 다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로 귀속이 되겠지만 그거는 또 자산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외국계 기업이 되네요. 외국계 기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다 빨아먹고 나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해외 법인부터 정리를 하는 건 또 맞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될까요? 득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배를 가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적당히 하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도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부가 높아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빈부를 줄일 수 있을 만한 거를 내기에는 너무 힘든 형태입니다. 예, 그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그 구간을 좁힐 거냐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할 거냐, 내가 기여할 거냐, 이거를 좀 집중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걸 자꾸 미워한다고 해봐야 여러분들 세금만 높아지는 거예요. 대기업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물론 뭐 머리를 써서 뭐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 다음이 지켜질까요? 지금의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정부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포스코가 그만큼 매출이 한동안 박스권으로 갇혔던 기간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KT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어, 사업의 운영성이 과연 좋았던 공기업이 있나요, 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가산세도 꽤 많이 내게 됩니다. 가산세 부분에 있었을 때도 무신고는 20에서 40, 부정신고는 40%, 그리고 과소신고가세 내기는 했지만 약간 누락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했을 때 하고 약간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미달했었을 경우에 경과일수 0.03을 문화부의 세액을 곱해서 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큼으로 좀 합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과일수 대비 이거를 너무 많이 높여놓으면 아무도 안 갔겠죠. 네.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 미국에 부는 증세 바람이 또 커지고 있죠.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80조 달러에 20%를 뿌렸죠. 그러니 당연히 법인세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조금 올리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돈의 재원으로 부자 증세 재원으로 2천조 원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상위 1%가 세율 37에서 39.6, 40만 달러의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에서 39.6%로 올리겠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3년인가 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해당 정부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49.5%, OECD 평균 훌쩍 넘었다. 이게 이번 최근층인 건데요. 보게 되면 장난이 아니죠. 왜 올라갔냐.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꽁돈 좋아했던 거,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되게 푼돈같이 느껴졌던 그 돈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뿌려진 겁니다. 5,500만 국민들한테. 그러니 좀 내 돈한테는 좀 작게 보이지만 실제 걷어가는 건 좀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 기존의 세금 플러스 알파를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세일 연구원장이 내년 증세 상황 진면에 주자 또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공약을 하겠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 당연히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대통령을 전 뽑지 않을 겁니다. 왜?
한 번도 지켜진 대통령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보이잖아. 조세 연구 원작. 이분 그냥 미워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증세 필요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왜 10억 원 가지고 왜 부족하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돈을 뿌린 만큼 세금으로 충당해서 좀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게 눈에 좀 들어온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인프라에다가 투자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좀 많이 뿌려주겠다는 거죠. 기존에 SOC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많은 돈을 그 1%한테 걷어서 그쪽에다 뿌려주는 형태이니까 인프라 계획을 그런 형태로 좀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한번 보도록 해요. 부동산세. 일단, 자, 공시지가 90%가 도달하는 시점이 2025년도, 2030년도 때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90%까지 됩니다. 왜 100%까지 안 했냐? 즉, 집값이 하락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시지가 대비보다 아이러니하게 또 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90%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 내에는 이제 보유세가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지금 뭐 6억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마포구에. 지금 13억짜리죠. 대략 13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진짜 싼 몇 군데가 있어요. 서울에. 근데 거기는 거의 다 재건축이 들어가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재건축 들어가고 하면 서울의 대부분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저는 13억으로 간주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되었을 때 보게 되면은 거의 얼마가 될까요? 대략 3천만 원 선은 아니더라도 1000에서 1100만 원 사이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10억을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쵸? 안 돼요. 서울에서는 못 삽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지역별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 수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더 가져갑니다. 5천만 원 넘어나라고 했는데 이것도 때를 써서 겨우겨우 바꾼 거예요. 국민청원 3번 올리고 엄청나게 거기에서 실상 금융위원회를 묵사발시킬 수 있는 걸 계속 파헤쳐서 계속 조져서 얻어낸 결과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5천만 원까지 좀 올려라 라고 해서 지시형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거 다시 2천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벌써 주식 투자 수단이 매우 축소됐네요. 네. 그리고 반기마다 이 매도를 하게 되면 반기마다 세금 정산이 됩니다. 1년으로 안 됐어요. 결국엔. 그럼 반기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었다. 1000만 원에 여기에서 계산 때려서 먼저 가져갑니다. 복리가 없어져요. 6개월 뒤에. 그 뒤에부터는 어떻게 되냐? 또 여기에서 6개월 뒤에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정산할 때 환급 받으려면 초 오세요. 안 오면 내가 꿀꺽 해 드시겠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거기 세무 공무원 죽방 맞겠죠. 그래서 죽방 안 때리고자 해서 조삼모사 짓을 조금 했습니다. 요새 세무 공무원 쪽이 욕을 많이 먹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분들이 바보 같은 짓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나옵니다. 사회연대세 부과 추진이라고 나와서 뭘 하냐.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약이 아마 이것을 한시적으로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3년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이게 법인세고 이게 소득세예요. 여러분들 연말정산 할 때 이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율 구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24에서 35까지 갑니다. 그럼 몇 퍼센트 차이가 날까요? 8% 정도, 8%래. 말 잘못할 뻔했다. 9%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왜 9%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이 구간에 4,600에서 8,800만 원 사이가. 여기가 공무원의 박스권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얌생이 짓을 한 것이죠. 세무공무원도 이쪽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9%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여기 구간 때부터. 여기부터가 차이가 좀 커지죠. 여기에서 여기부터.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지금의 인플레 대비와 지금의 그런 걸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많은 돈일까?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세율을 올리는 부분의 개편안이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 앞으로 장난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도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역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대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대충. 여기 사업소득에 이자 배당을 넣는다고 했을까? 이자 배당을 돈을 10억에서 대략 한 5% 번다라고 해서 1년에 5천만 원 배당을 받는다라고 치고 여기에 주택자리는 대략 한 8억 원으로 잡아 볼게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되었다라고 치고 한번 계산을 내국인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이 보니까 자 보십시오. 53만 원을 내야 됩니다. 53만 원. 예,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이제 별도, 근로소득도 별도 아예 없다라고 하고 그냥 순수 이것만 있었을 때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53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요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요. 이건 제게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배당을 대략 7% 받는다라고 치고 네, 7% 주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억을 가지고 대략 10억을 가지고 한번 한다라고 하면 이걸 10억을 한번 고쳐 볼게요.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은 7% 정확하게 7.4% 구간이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7%일 때가 일단은 이자가 7,400인데 이제 분리 과세해서 마이너스 2,000을 글로스업을 해서 까줍니다. 예, 그래서 5,400만 원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소득 세율 구간이 나오죠. 이제 백수일 때와 백수가 아닐 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보게 되면 분리과세가 일단 2천만 원의 분리과세가 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692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건 세율과세인데요. 이 세율과세 부분에 있었을 때 이거는 35% 과세가 아니죠.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24%로 바꿔 보겠습니다. 24%로 바꿔 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요거는 계산이 근로소득을 좀 빼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5,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왜 5,200만 원이 나오냐?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서 세금이 1,890만 원이 나오고 그걸 뺀 나머지가 3,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5,200만 원이 되고 이거 12개월로 이제
나는 이걸로 배당으로 받아서 월로 이렇게 써보겠다라고 하면 43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돈에서 생활비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인터넷, 보험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관리비, 식비, 헬스 비용,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둑하게 잡았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34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네. 여기다가 집세는 일단은 빼놨습니다. 집세. 집을 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빼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부세를 안 더했죠. 종부세를 더해야 되겠죠. 대략 1,000만 원 정도를 여기다가 떡칠을 합니다.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실제 이것이 실제 쓰는 비용이 340이면 아니 350만 원이면 대략 3,500에 대략 4,2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실제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빼기 4,200만 원을 해보면 알겠죠. 1,000.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서 종부세 내면 적자죠. 그리고 관리비에 인플레이션 계속 더해지죠. 적자죠. 그러면 집을 좀 저렴한 곳에서 살던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계속 붙죠. 그리고 건보료 아직 안 넣었어요. 네. 참고로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금융소득 3,500만 원이 퍼센티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3,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따로 부가가세가 붙습니다. 그거 또 염두로 또 잡아둬야 되겠죠? 그럼 또 부족하겠죠?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세율이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측면도 아직 있죠.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질병이나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 경조사가 많이 있거나 하면 여기에서 또 빵꾸가 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제가 대충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실제 뭐 7%짜리는 상당히 위험한 주식은 맞아요. 그래서 5%로 하면 더 낫겠죠. 근데 7%로 해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10억 원을 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상 세금 내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가 괜찮을 것 같냐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20억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0.05 해가지고 넣으면 실제 이 정도를 받아도 좀 이거 요렇게 좀 봐야 되지. 요렇게 받으면 조금 살만합니다. 조금 살만해요. 근데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집값이 또 올라간다라고 한번 칩시다. 좋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직장인은 언젠가는 서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아니고서야는 버티기 힘듭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또 살고 집값 올라가는 것 대비로 좀 이렇게 살았는데 종부세 내다가는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는 뭐 부자 증세이다 이런 프레임이 또 씌워져서 또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견뎌내기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에는 기타 여러 가지 잡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잡비. 그러니까 물가.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세금을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요새 세제에 대한 부족분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만약에 요거를 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변수겠죠. 그렇게 있었을 때 실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MT로
돈을 많이 뿌릴 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것들보다는 조금 더 위로 잡아야 돼요. 실제. 그래서 집을 제외한 못해도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좀 여유롭게 쓸 거라고 하면. 정말 타이트하게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여유롭게. 이거 여유롭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건보료는 또 차가 생기면 또 옵션이 붙고요. 그리고 재산이 올라가도 또 옵션이 붙습니다. 그리고 건보 자체는 상한선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건보는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실업자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세금이 녹록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억도 일반 직장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돈이고 정말 큰 돈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 계산과 냉철하게 보면 10억도 쉽지 않는다. 정말 저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내가 누릴 거 안 누리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유롭고 풍족하게 할 거면 못해도 요거에 집 알파 따로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가 나뉘어지겠죠. 난 죽어도 서울 포기하지 못해. 이 사람과 나는 서울을 포기하고 집값에 대한 그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거는 좀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이런 투자적인 부분으로 내가 잘해서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은 가능하겠죠. 아니고서야는 평생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도 이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10억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어차피 이 내용을 듣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돈도 그냥 고만고만 살다가 그냥 죽을래 하지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삶은 어차피 월세나 전세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매매는 힘들다라고 해도 월세는 전세 하나인데 이게 여기에 있는 세금의 건물주가 그리고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 자가 세금이 높아지면 어느 쪽에다가 전가를 하겠습니까? 최종에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올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세금을 좀 감면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좀 유동성을 더 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미국처럼 인프라 계획을 해서 그 돈을 선순환 구도로 돌려서 상위 1%한테 걷고 그 돈이 하위 계층으로 가는 그 대신 일을 시키면서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일을 시키면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할 부분이 없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복지관 일이나 일용직 일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제발 그렇게 돈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할 거면 SOC를 더욱더 하던지 그런 거는 좀 남기라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가지지 못한 자는 더 없어져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 회사가 최저임금을 막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엔 여기 있는 사장님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키오스크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고용을 더 안 해버립니다. 역효과로. 올려줬으니까는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알바생들은 당연히 이번에 이 정도 알바를 구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일자리만 남게 되고 가볍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건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대한 이윤 추구 부분이 세율이 높아지면 어느 쪽에다 전가할까요? 세입자한테 하겠죠. 네. 그러합니다. 세입자한테 다 전가를 해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다 전가가 되면 당연히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물주가 나쁘다 해가지고 만약 건물주를 또 쳐냅니다. 근데 이 진짜로 이거에 대한 건물 소유주는 누가일까요? 진짜 찐부자는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 대출이 50% 이상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뭐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별로 부족해서 좀 감면해달라고 그런 어떤 논란거리가 좀 나왔잖아요. 그걸 좀 깊게 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세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좋죠. 감면 유예 부분이 있는데 건물주는 뭐 그러면 바보입니까? 예, 자기 건물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아니죠. 대출이 껴져 있죠. 대부분 대출이 껴져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경매로 나오니 이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이 물건을 샀던 사람, 이 세입자는 계약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도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리겠죠. 근데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을까요? 같이 힘들어도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기능이 동시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번에 일자리에서 가장 힘든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많이 되어가고 있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물론 그거의 보완 체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중대재해법도 약간 좀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곧바로 사망시 한 명이라도 사망시 대표자가 감옥에 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조건 없이 무조건 가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당장 내년부터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을 안 해버리겠죠. 안 할 겁니다. 예, 고용을 안 해버리고 뭘 하냐? 장기적으로 이제는 나는 로봇을 써야 되겠다. 왜냐? 대표자가 감옥을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적당한 게 다 좋은 거예요. 물론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건 다 피해갈 수 있는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그 시장이 또 커져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산업화가 자동화 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엔 거기에서 사회가 안전만 체계로 바뀌는 그런 제도가 바뀌는 시점이 되기 전 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다 피해자로밖에 안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환경 체계가 갖춰지는 그 시점 되면 이제 좀 달라지는 세상이 또 만들어지겠죠. 또 하나의 세상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 전에는 계속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본인은 결국엔 실업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이 이야기는 그만큼 단순 노동에 대한 시대는 이제 끝났고 피곤한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머리를 쓸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영업을 한다라고 해도 좀 더 머리를 더 많이 써서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10억으로 자 10억으로 연 5%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그로스업으로 빼준다. 그래서 15.4%로 대략 1690만 원 정도 대충입니다. 정도를 받게 된다. 세금 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5천만 원에서 2천 원 뺐으니까 3천만 원이 있겠죠. 그럼 3천만 원 구간대가 아까 24%였죠. 24% 부분에 대한 세금을 떼서 나머지를 합게 된다. 이걸 합치면 대략 한 뭐 4,200에서 뭐 300만 원 요 사이가 뭐 되겠죠. 대충. 그러면 우수리 다 떼고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4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예. 4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4천이라고 했었을 때, 자, 집을 서울에 꼭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10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 대출을 받고 뭐하고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까지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집을 12억짜리를 샀다고 하고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았다고 칩시다. 어차피 LTV 40%이니까 그러면 12억짜리 있는 집을 샀었을 때 당연히 그거에 따른 보유세는 대략 2025년도 기준으로 1200만 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세금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외쪽으로 건보료가 대략 57만 원이니까 60만 원으로 올리고 1년으로 하면 대략 한 720만 원 정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그만큼 많이 벌거나 집이 또 올라가거나 하면 또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냥 800만 원 적겠습니다. 그럼 대략 2천만 원이 되네요. 네, 세금으로 2천이 나갔습니다. 벌써. 서울에 살았을 때 기준입니다. 욕하지 마시고요. 그럼 벌써 2천만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나 생활비로 먹고 살고 즐기고 통신비 내고 뭐하고 하면은 얼마가 나갈까요? 대략 아까 이야기를 했죠. 대략 여유롭게 쓴다라고 했었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벌써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됐네요. 그쵸? 여기서 대출 2억 얼마에 대략 3%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나가는 게 DSR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30년 만기로 했었을 때 한 140, 30, 4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올려서 조금 더 가벼워요. 150으로 치자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800만 원이네요. 그럼 벌써 2,800만 원입니다. 네,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끝이냐? 아니죠. 예, 아닙니다. 내 몸이 늙었으니까 아프죠. 그리고 경조사도 있죠. 변수가 있죠. 변수가 생기는 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더 덮여야 되겠죠. 3,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차를 굴렸을 때는 건보료가 또 올라가니까 그냥 옵션으로 빼고요. 4천만 원 이상짜리 차를 샀었을 때 경우입니다. 올해까지는 그게 들어가고 내년부터 빼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그러하고 한시적으로 요거 3년간 만약에 대선에 뭐 돈이 없어서 뭐 소득세 법인세 올린다고 하면 요거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또 재정립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얼마 얼마일까요? 예, 얼마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MMT로 돈 번 거 여러분들 실제 돈 많이 벌었다라고 체감 들리겠지만 여유롭게 만약에 이렇게 짰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말을 하면 타이트하게 살 때는 특히 파이어족을 타이트하게 살겠다. 파이어족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족 1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거면 20억 집 제외 20억 부분, 그리고 못해도 5%짜리 말고 6%짜리 이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야지만 여유롭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세금관리 정말 필요하다. 세금관리 코인으로 돌렸을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 정도 이자를 내기에는 마땅한 거 없어요. 건물로 돌린다고 해도 건물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이 앞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게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상가 건물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유효하겠지만 나머지 쪽은 전 원룸이나 이런 쪽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룸까지도 괜찮아질 수는 있겠죠. 왜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원룸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세금이 많이 걷어가니까 원룸을 별로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임대사업이 그렇게 소득 옛날 때만큼 이자율이 많이 안 나옵니다. 수익 실현율이 수익률이 별로 안 나와요. 옛날에 올라가기 전 때는 4.5% 정도가 나왔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리고 공실률도 커지겠죠. 왜냐하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걸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 중에 프랜차이즈업,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학원, 그리고 대규모 개인 병원, 연합병원, 프랜차이즈 병원들, 그리고 그런 기타 외 부분 빼놓고는 개인이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공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공유로 인해서 이런 스마트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장소만 만들어지기만 하면 배달이 잘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우회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도 옛날 대비보다 핫플레이스 아니고서야는 쉽진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층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데 세대가 조금씩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심리는 더 굳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는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오히려 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코인과 미국 주식 투자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리고 임대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가를 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시장을 멀리 보고 미래로 보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은 또 외국인을 안 좋아하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주변 국가에서 들어오지 한국에서 저기 비행기표 겁나 비싸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넘어오거나 유럽에서 넘어오겠습니까? 적습니다. 대부분. 네. 지금의 한국의 외국인 비율이 580만 명인데 그 580만 명 중에 중국이 좀 대다수 많이 차지하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멕시코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남미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못 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은 중국하고 일본 쪽에 일본은 경기가 안 좋죠. 예,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회복을 하다가 질병을 맞았기 때문에 안 좋고 거기는 일단은 투자라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의 여유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훨씬 많이 넘어오겠죠. 왜냐 중국은 경제 성장률도 좋고 1인당 국민 소득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많이 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 많이 살겠죠. 근데 둘 다 싫어하면 자영업자를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만약 이 내용을 시청을 하신다고 하면 본인의 생계가 달려져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장기 기능이 60세가 되면 장기 기능에 대한 30% 이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못 먹습니다. 그 이상 먹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거는 많이 먹으면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을 얼마만큼 분해를 할 수 있냐 없냐인데 콩팥하고 간이 망가지게 됩니다. 많이 먹을수록. 물론 이제 성장기 때가 일 때는 다르죠. 근데 그런 요식업 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하면은 외국인 부분은 전략적으로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자본주의 세상에 이 세계관이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는 그러면 너 친중파냐 친일파냐 이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적으로
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엠빵을 하다가 부담률이 너무 커지다가 저항이 커지면 외국인을 유치할 겁니다. 그러면 유치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안 온다니까요. 너무 멀어서. 그럼 어디가 올까요? 네. 탑 나왔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면 서로 주변 국가들이 많이 피해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걸 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힘을 가질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설프게 경제 성장을 드라마틱하게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또 약간 약해지면 여기에서 치고 저기에서 치겠죠. 근데 아직까지에 대한 금융 시스템은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개체수가 줄면 세금도 부담률이 커지고 모든 게 잘 안 돌아가겠죠. 내수는 죽고요. 오로지 수출 의존도가 커지고 수출 의존도가 커지다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만큼 코스피는 또 박스피로 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품 회사들도 거의 다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쪽을 좀 더, 그러니까 국내를 줄이거나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해외 쪽으로 계속 출구를 뚫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출산을 안 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초장기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는 해당에 있는 국가 운영자들이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현명한 투표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금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대충해서 보여드렸는데 대충해서 이 정도 나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정말 타이트하고 아껴서 하면 살 수는 있죠. 근데 그 삶이 과연 좋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세가 되었을 때,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이야기까지 됐네요. 어떻게 보면 실시간 방송 느낌 날 수도 있겠네요. 40세면, 자, 우리가 기대 수명이 80세라고 하지만, 연명 수명이 12년부터 멈췄습니다. 65세까지예요. 그럼 지금의 태생의 80년대 끝, 89년생이나 뭐 99년생까지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89년생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65세까지고 이 이상부터는 무조건 병원에서 한 번은 눕게 되어져 있다. 그거는 자료가 해당에 있는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나와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앞으로 여기서 못해도 20년이나 15년은 누워 있는다. 그러니까 서서 있는 날은 거의 없다. 있는 시점이 평균 70세 언저리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줄게요. 그럼 70세로 오면 자 40세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70세면 30년 남았네요. 그러면 집 있다고 치고 그냥 30억 정도 하면 됩니다. 예. 대충 조금 이자 나오는 거 받고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25억에서 30억이면 맞잖아요. 40세 기준으로. 그러면 딱 맞습니다. 예. 인플레를 아무리 적용을 받았다고 해도 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풍요롭게, 저는 풍요로운 걸 좋아하니까 늙었을 때 또 풍요롭게 안 쓰면 뭐 어쩌자라는 거야. 너무 힘든데. 젊었을 때 고생했으면 늙었을 때라도 좀 편하게 가야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편하게 지내면서 늙었을 때 고통하는 건 전 싫거든요. 왜냐면 늙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돈까지 없어봐요. 더 없어요. 매우 없어요. 그러면 이거 5천만 원씩 나누어서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그거를 나눠서 써도 꽤 되니까 연수로 따져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기 나이 대비 연수, 자기 나이 대비 연수에 5천만 원씩 썼었을 때 그냥 이자 없이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일찍 나이가 너무 어리신 분들은 좀 힘들겠죠. 좀 더 투자를 더 하셔야 되겠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국가가 그러면 아무도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 있고 그 전략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미쳤습니까? 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MMT 전략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일을 죽어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요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면 대충 알아먹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저 위에 연배에 계셨던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하니까요. 저도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 가장으로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또 고민도 많이 들고요. 물론 제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가장이 됐었을 때 가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아무튼 이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10대나 20대의 제 구독자도 조금은 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 있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보람차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보통 사람 수준까지는 살 수 있어요. 추락하진 않습니다. 본인 삶의 질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삶의 질이 계속 뺏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때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적고 많이 한 사람만이 많은 걸 깨닫고 실패하고 경험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공격적인 비중도 어느 정도 포트에 가져가야 되고 안정적인 것도 포트에 일부 가져가야 되고 적당한 것도 조금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상품이 나오면 좀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좀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생태계가 살아남는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으면 베팅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